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물가 폭등, 경제 폭망, 부동산은 이것보다 더 방이겠죠?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당연하죠. 부동산은 뭐예요? 부동산 자체가 생산성이 있느냐? 이걸 생각해보면 생산성이 없어요. 오로지 유동성만 가지고 하는 거죠. 생산성이 있다고 하면서 뭐 거기에 교통 들어오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는 교통이 들어와서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지, 교통이 들어온다고 해서 그게 생산성이 있는 일이냐? 물론 당장 뭐 일자리가 나오긴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집 자체의 가치가 어마어마해지느냐? 뭐 발품 팔아서 알아보고 공부해서 알아보니까 투자다라고 하는데 생산성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저희는 유동성 장난질이냐 아니면 생산성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유동성 장난질을 칠 때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래서 투자랑 투기를 가르죠. 유동성 장난질은 다 투기다. 근데 부동산은 완전히 유동성 가지고 하는 상황이죠. 근데 일단 경제 폭망 가기 전에 물가가 폭등하고 플러스 이자가 급증했고 플러스 소비가 급감했고 플러스 등등등등 이런 것들을 합쳐서 경제가 무너지는 거죠. 그리고 경제가 무너진 다음에 부동산 폭망은 항상 왔습니다. 그럼 지금이 어느 정도 무너진 상황이냐? 요것에 대해서 우리가 봐야 될 거잖아요. 일단 뭐 PF 연체율 증감률 같은 걸 보면서 4월 위기설 없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데 걱정 안 해도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전년 PF를 보면은 이렇게 빠르게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도 이때에 비해선 덜하니까 위기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요, 이때도 보시면은 이 정도 각도로 올라가다가 터지면서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올라가서 터진 게 아니라 터지면서 올라간 거예요. 근데 그 올라가기 전에 터지기 전에 나온 징조가 완만히 올라가다 터지면서 급증하는 이런 상황이 나오고 있는 거죠. 지금 딱 요 느낌이다. 그리고 이게 보시면 2008년 말쯤에 9월에 글로벌 금융위기 터지면서 급증하고 이게 저축은행 사태까지 번지고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고점을 오래 유지했던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PF 연체율 2.7%는 전년 대비 2배 수준이다. 근데 문제는 PF 연체율만 늘어난 게 아니죠. 업권별로 따지면 뭐 저축은행 사태 터질 때 이렇게 나왔지만 실질적으로 증권사 같은 경우는 또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고 여전사도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가능성 낮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최고치일 때랑 비교를 해보지만 최고치일 때랑만 딱 비교하는 거랑은 다르죠.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PF 이야기할 때 항상 여기 빼놓을 수가 없죠. 순익 95% 급감, 그리고 연체율이 5.07%다. 아니 새마을금고 연체율 7%라고 라이트하우스 네가 그러지 않았냐? 5.07%다. 이거는 23년 기준이고요. 7%는 최근입니다. 그래서 1월 뭐 6%, 2월 7% 막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 또 저축은행 어때요? 저축은행 5천억 원대 순손실 나서 9년 만에 적자 전환했다. 2015년 이후 최고의 연체율을 보이고 있고 금융권은 이미 저렇게 되고 있죠. 그 다음에 아까 소비는 말씀드렸죠. 지금 민간 소비 전망은 계속 떨어지고 있고 G7 속도의 6분의 1 수준. 이거 6개월간 소비 지출 부진할 것이라고 무디스에서 예측을 했죠. 계속 지금 무디스에서 우리나라에 대해서 안 좋은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부동산에 들어가는 돈은 뭐예요? 내돈 내산 플러스 대출이죠. 이 대출이 은행권 대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전세 보증금도 대출이죠. 그러면은 얘랑 얘 둘 중에 하나가 올라갈 상황이 돼야지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근데 대출에서 지금 그나마 희망이 되고 있는 건 신생아 특례밖에 없죠. 그럼 신생아 특례가 지금 4조를 썼대요. 지금 금리 1%에 4조 몰렸다. 그래서 9억 이하 집 거래 증가했다. 증가하는데 영향을 줬지만 주택 구입 자금 디딤돌 대출이 전체의 80%인데 이 80% 중에서 66%, 즉 3분의 2가 아직도 대환 대출이다. 전세 역시도 절반은 대환, 그리고 절반은 신규다. 대출이 늘어나기 쉬운 상황은 아니죠. 그러면은 소득이 늘어날 수 있느냐? KB 부동산 데이터 허브 같은 데 들어가 보면요, 지금 뭐 부동산원에서는 하락폭이 멈췄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지금 주간 아파트 증감률 보면은 서울 오히려 커지고 있습니다. 부동산원은 지금 그 증감률이 이제 0 됐다. 이제 집값 다시 보합됐다. 이제 상승하는 추세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KB는 오히려 하락폭이 커지고 있죠. 33에서 35, 36, 37. 근데 잘 생각해보세요.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이야기할 때 뭘 토대로 이야기를 하냐. KB는 상승폭이 커졌는데 문재인 정부 때 상승폭을 줄였다. 그런 이야기 하면서 마찬가지 상황이 나오고 있는 거고, 여기에서 이제 PIR도 나오는데, 여기 노란색이 서울, 빨간색이 경기, 파란색이 인천이죠. 그래서 이 선이 PIR이에요. PIR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로 봅시다. 그럼 자, 서울의 PIR이 계속 떨어지는데 신기하죠? 희한하게 주택 가격이 올라가는데 PIR이 왜 떨어질까요? 가구 소득을 보면은 갑자기 급증합니다. 가구 소득. 지금 소득 엄청나게 늘어나신 분 있어요? 어느 정도까지 빨리 늘어났냐? 22년 4분기에 4,200만 원이 가구 소득이었는데 23년 4분기에 7,800만 원. 몇 배나 늘어난 거예요? 1.8배로 늘어났다. 82% 올라갔다. 지금 작년 1년 동안에 소득이 82%나 올라갈 만큼 경제가 좋아요? 통계의 변동인 거다. 통계가 변동되고 있고, 저 가구 소득 통계는 KB에서 자체적으로 소득을 조사를 할까요? 보통 통계청이나 이런 국가 통계에 의존을 하기 마련이죠. KB는 물론 그 시세나 이런 것들은 직접 부동산을 통해서 알아보지만 KB에서 소득을 조사할 만큼의 능력이 되냐.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탓할 때가 아니다. 문재인 정부가 통계 조작했다고 하는 게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부동산원과 KB는 지금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런 것들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가계 경제가 그래서 괜찮냐? 이 기사 하나만 봅시다. 개인 회생이 역대 최대치라고 합니다. 개인 회생만 역대 최대치예요. 지금 경매 넘어간 부동산이 5대 은행에만 10조 원 몰렸고, 작년에 10만 건이 넘어갔으며 올해 1월엔 만 건이 넘어갔어요. 가게가 무너지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요, 경제 위기가 오면은 미국 같은 나라에서 왜 주식이 폭락을 할까요? 경제가 안 좋으니까. 내가 버는 돈은 한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저축까지 빼다 쓰고 있어요? 경제가 안 좋으면 내 생활비는 어디서 마련해요? 금융자산을 처분해서 마련을 하겠죠. 근데 우리나라는 금융자산보다 부동산 자산 비중이 높죠. 그러니까 부동산 자산을 처분해서 마련을 해야 되는데, 아까 거래량 뭐 증가했느니 뭐 이런 말씀 하셨는데요. 팔리지가 않는다. 지금 2월 거래량은 2349건. 늘어났다고 하지만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거고요. 길게 뽑아볼까요? 자, 이게 매매 거래량 수준입니다. 이 정도가 평균이에요. 잘 나올 때도 있었지만 이때가 언제예요? 금융위기 터지고 거래량 안 나올 때. 물론 올라가기도 했지만 이 올라가는 동안에도 떨어졌어요. 또 올라가는 동안도 떨어졌어요. 지금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생활은 계속 피폐해지는데 부동산이 안 팔려요. 안 팔리는데 계속 희망을 심어주고 언론에서도 뭐 신고가 찍었니 뭐니 이런 이야기를 해대니까 싸게는 못 팔겠고, 또 싸게 내놓으면은 막 전화 오죠. 부동산에 전화해가지고 허위 매물로 내린다든지 그 사람한테 전화 걸어가지고 다른 사람 생각 안 하냐고 막 이러면서 싸게 못 팔게 만들죠. 그러니까 호가 떨어뜨리는 거 못 버티는 거고, 여기에 이제 전세 보증보험이 보증해주니까 고이자에 고가 전세도 전세가 계속 올라간다는 말에 속아서 집주인들 호가 올려버리니까 어쩔 수 없이 주거비 많이 내면서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주거비 30% 넘어가면은 그때부터는 엄청난 부담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건사년 연구원이셨던 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국회의원도 하셨던. 근데 전세 자금 대출에 대한 DSR만 내도 30%가 넘어간다는데. 부동산은요, 경기가 무너지면 당연히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집값 떨어졌던 거 한 4개 정도만 뽑아보더라도요, 최근에 91년, 그 다음에 97년, 그 다음에 2008년, 그리고 지금이죠. 2019년에도 잠깐 떨어졌고 2022년에도 잠깐 떨어졌지만 이거는 하나로 묶어서 보면 그게 맞을 것 같고, 91년에 왜 떨어졌어요? 1기 신도시 건설돼서? 노태우 정부에서 규제 정책 많이 써서? 공급이 많아서? 아니요. 일본 버블 터지면서. 97년에 IMF 터지면서.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 터지면서. 지금 어떻겠어요? 과도하게 높은 집값이. PIR 낮춰야 된다라고 원희룡 전 장관이 이야기를 하니까 소득 통계를 바꿔가지고 PIR을 낮추고 있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러면은 결국에 그 뒤에 따라오는 건 부동산 붕괴예요. 왜? 부동산이 왜 폭락을 하느냐? 폭등을 했기 때문에. 폭등을 해서 거품이 쌓였기 때문에 이 거품이 붕괴가 되니까 폭락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품 붕괴가 되기 위해서 폭락을 해야 된다. 즉 그게 부동산 정상화의 길인데 폭락론자라고 싸잡아서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를 만들고 있지만요. 저희는 늘 말씀드리지만 집값 정상화론자예요.
집값이 정상화되지 않으면요, 경제가 계속 피폐해요. 경제가 계속 피폐해져가지고 이게 장기화가 되면 어떤 꼴이 나느냐? 일본 꼴이 난다. 그래서 일본에서도 그때 건설사 살리기 위해서 뭐 했어요? 집값 붕괴하고 건설사들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건설사들 살리려고 SOC 사업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붕괴를 막을 수 있었어요? 아니요. 붕괴를 장기화시키는 일밖에 되지 않았죠. 근데 지금 정부에서 SOC 사업을 하고 있다. GTX 갑자기 D 노선까지밖에 안 나왔었는데 갑자기 이 F 노선이 왜 튀어나오냐. 또 워크아웃 된 태형건설에게 고속도로 수주를 왜 내주고 있냐. 안 터지게 만들려고 계속 저러고 있는 것일 뿐인데 실질적으로 안 터질 수가 없는 거다. 그러면은 당연히 소득 대비로 굉장히 과도하게 쌓였던 집값, 전세값은요, 부채가 붕괴되면서 무너질 수밖에 없다. 이게 핵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